안녕하세요. 새선비는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3 역사 클래스 1단원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3차 시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하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체제 정비 과정을 정리할 수 있고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과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성장과 체제 정비. 고구려는 1세기 초 물자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후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성장하였고 평야지대로 진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 동해안으로 나아가 옥저버를 정복하는 한편 요동지방으로의 진출을 꾀하였습니다. 2세기 고국천왕 시기에는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로 나누었고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여 행정과 군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고국천왕은 빈민을 고자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진대법 중요해요. 고구려는 안정된 왕권을 확립하면서 기존의 군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중앙에는 수상의 역할을 맡은 대대로가 있었으며 관리들은 10여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을 명일방시키며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4세기 중반 선비족이 세운 전현을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고구려왕이 평양성을 공격한 백제공을 받다가 전사하여 고구려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물 속으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의 구제에 힘쓴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호랍이 과부, 노아, 홀로 사는 노인,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 구제하게 하였다.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의 곡식을 대여하게 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였다. 이게 삼국사기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라 하네요.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시행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진대법이 시행되면서 귀족에게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한 농민들이 노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체제의 확립. 4세기 중반 소수림왕은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체제를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소수림왕은 중국의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나라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용어를 역사는 모르는 용어를 꼭 알아두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구려는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4세기 말 왕위에 오른 광개토 대왕은 중국의 혼란한 상황과 체제 정비로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대규모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무렵 외의 공격을 받은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자 고구려는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낙동강 하류까지 나아갔으며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무렵 외의 공격을 받은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자 고구려는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낙동강 하류까지 나아갔으며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금관가야는 이때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낙동강 유역의 금관가야는
이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관가야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도 진출하여 거란과 후연을 격파하였고 만주와 요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광개토 대왕이 스스로 태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태왕은 크고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북위에 사신을 보내는 한편 중국 남조와도 외교관계를 맺어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 세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은 대동강 유역의 평야를 끼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고 바다로 진출하기에도 유리하였습니다. 이후 장수왕은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구려가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진출하자 위협을 느낀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을 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을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장수왕은 두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였고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충주 고려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5세기경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번영은 6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넓어진 영토와 강한 국력에 힘입어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백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중흥하다. 단원 학습문표를 살펴봅시다. 백제의 건국과 체제정비를 통한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백제가 펼친 대외교류의 활동 모습을 말하고 중흥 노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성립을 살펴봅시다. 백제는 만의 소국에서 출발하였으며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백제가 건국되었습니다. 백제가 자리 잡은 한강 유역은 농경이 발달하였고 해상교통이 편리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유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입장을 바탕으로 백제는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성장과 체제 정비. 백제는 3세기 중반 고이왕 때 육좌평을 비롯하여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고 관리의 등급에 따라 관복의 색을 달리하여 서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만 소국을 복속하여 한반도 중북을 확보하였습니다. 4세기 중반에는 영토를 더욱 넓혔고 4세기 후반 침류왕 때는 동진으로부터 분류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제에서는 왕족인 부여씨와 여러 귀족 세력이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백제는 회의체를 운영하여 왕과 귀족들이 함께 재상을 선출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과 해상 진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 백제는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초고왕은 남쪽으로는 마한의 남은 세력을 복속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구 권항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중국 남조의 동진과 국교를 맺고 외와도 교류하였습니다. 백제는 이러한 외교 관계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였습니다. 웅진천도와 중흥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5세기 백제에는 강력해진 고구려와 대립하여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한강 이북 지역을 상실하였고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어 계로왕이 살해당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긴 후 백제의 무역활동이 침체되었고 귀족들이 권력을 다투어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왕은 신라의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6세기 초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은 지방에 22담, 중요해요 21담으로 설치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를 공격해 영토 일부를 회복하였습니다. 대박! 중국 남조의 양과 우호 관계를 맺고 문화 교류에 힘을 썼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제 초기의 고분 문화를 살펴볼까요? 백제 초기 무덤인 석촌동 고분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고구려 초기에 많이 조성된 돌무지 무덤과 비슷합니다. 이는 백제를 건국한 중심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집단이란 것을 밝히는 고고학적 증거이기도 한데요. 자, 무령왕릉으로 보는 백제의 활발한 대외교류. 충남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은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래요. 자, 왕과 왕비 부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무덤 계시는 거예요. 무덤에서는 백제의 문화와 대외교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4,6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었는데 와 진짜 대박 많네요. 그럼 진짜 옛날에는 사람이 묻으면 약간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 약간 이게 돌아가신 분이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또 부자가 되라는 약간 그런 것? 지금은 거의 이렇게 안 하지만 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지만 아마도 안 계실 거지만 옛날에는 이랬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백제의 사비천도와 체제정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비천도와 체제재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사비는 넓은 평야가 있고 강을 끼고 있어 교통이 유리하였습니다. 성왕은 부여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나라 이름을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바꾸기도 했대요. 부여 덕후인가? 성왕은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중앙에 실무를 담당하는 22부의 관청을 설치해 행정을 분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통치 조직을 재편해 수도는 5부로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고 외에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체제를 정비한 성왕은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한강 유역에서 몰아냈고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제 동맹을 깬 진흥왕에게 한강 유역을 다시 뺏겼다가 합니다. 이에 성왕은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였지만 관상성에서 전사하여 패배하였습니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해 신라에 대항하였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
단원의 학습목표를 보겠습니다. 신라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정리할 수 있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신라의 성립과 성장. 신라는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로국은 경주 일대 6개의 촌이 연합해 건국하였고 이후 주변의 부족을 장악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신라 초기에는 박석, 김씨가 돌아가 이사금, 지금 이사금 왕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의미하는 이사금 자리를 차지하여 왕의 권력은 강하진 않았대요. 신라는 4세기 중반까지 낙동강 동쪽의 진안 소국을 대부분 복속하였습니다. 내물왕 때에는 김씨가 왕을 독점하였고 왕의 친구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무렵 외가 공격해오자 신라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왜군을 격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았습니다.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눌지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어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국가 체제의 정비. 6세기 초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를 이용한 경작을 장려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상도 북부를 진출하였고 우산국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뒤이어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고 관복의 색을 구분하였습니다. 버풍왕은 상대 등을 설치하여 귀족회의인 화백회의, 중요해요. 화백회의, 그걸 이끌게 하였고 병부를 설치해 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국인해 백성의 사상 통합을 꾀하였습니다. 밖으로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정복하고 그 지배층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신라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자주성을 드러냈습니다. 왕의 영토 확장과 한강 유역 점령. 6세기 중반 진흥왕은 안정된 통치 체제를 기반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백제 성왕과 연합해 고구려가 장악하였던 한강 상류를 다시 차지하고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을 차단하고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흥왕은 고령의 대가야를 포함한 가야연맹을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영통인 함흥평양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점령한 지역에는 비석을 세워 영토 확장을 기념하였습니다. 한편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룡사를 지어 신라의 국력을 과시하였습니다. 화랑도가 이 화랑도가 용어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 단체, 되게 미남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화랑도 드라마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보시길 전 안 봤는데 아직은 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중에 시간 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성립과 금관가약의 발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이 성립할 무렵 변한 지역에서는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가야연맹을 형성하였습니다. 각 나라는 독자성을 유지하였고 강한 나라가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였는데요. 금관가야는 풍부한 철 생산지가 있는 낙동강 하류에 있어 우수한 철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름진 땅에서 철제 농기구로 농사지어 농업 생산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금관가야는 해상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아
낭랑, 외등과 교류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발달한 철기 문화와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금강가야는 4세기 이후 신라와 경쟁을 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에 백제, 외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5세기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어서 맹주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대가의 발전과 가야 연맹의 멸망. 금관가야가 쇠퇴하자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연맹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대가야는 토지가 비옥하였고 질 좋은 철기를 많이 생산하였습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는 삼국이 경쟁하는 틈을 타 소백산맥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고 외와 교류하였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고구려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그러나 가야 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하여 지배력을 하나로 모으지를 못했어요. 슬퍼.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불안한 상황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가 크게 대립하였고 가야 연맹은 두 나라의 압력을 받아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금강가야는 신라에 병합되었고 대가야도 신라 진흥왕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중3 역사 1.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 3차 시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오늘 역사 클래스 교과서 PDF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렇게 써서 하니까 뭔가 그것보다는 약간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좀 교과서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교과서 PDF로 사용을 해봤고, 여러분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힘든 거 알고 있고 세상에 정말 쉬운 일은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성적 받길 바라고 제가 항상 여기서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역사 클래스에서 만나요. 안녕.